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 나훈아.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왕의 자리를 지키며 정치권의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았지만 오직 음악만을 고집했던 예술가였습니다.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 나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그의 소신은 한국 대중음악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베를린의 한 공연장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클래식의 본고장에서 나훈아의 고향역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주인공이 금발의 독일인 성악가라는 사실입니다. 울긴 왜 울어를 마이클 잭슨이 더 잘 부릅니까? 라며 자부심을 보였던 나훈아의 노래를 한국말도 서툰 독일 여성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객석에 있던 교민들은 눈물을 훔쳤고 독일인들은 그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베를린 필하모닉의 기대주로 불리던 그녀가 왜 하필 한국의 트로트에 매료된 것일까요? 그 시작에는 한국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한 할머니의 놀라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 살고 있는 한나 슈미트입니다. 지금은 클래식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제가 한국의 트로트 가수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6살이었던 그때 저희 집 옆에는 김순자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의사였던 부모님은 항상 바쁘셔서 저는 방과 후면 할머니 댁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어가 서툰 할머니가 조금 무서웠지만 매일 보는 할머니의 환한 미소 덕분에 곧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에서는 항상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전부 트로트였네요. 특히 나훈아라는 가수의 노래를 자주 틀어주셨는데 어린 제가 듣기에도 왠지 모르게 가슴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향역이라는 노래는 할머니께서 특별히 아끼시던 곡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음악과 함께 늘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매일 기차역에서 보냈던 시간들, 역전시장의 활기찬 모습,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까지.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게 한국어로 노래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역이란 노래였는데 독일어만 할 줄 아는 저에게 한국어 가사를 가르치시느라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도 그때 배운 가사가 선명히 기억납니다. 제 발음이 얼마나 엉망이었을지 상상이 되지만 할머니는 항상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집에서는 늘 맛있는 한국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특히 김밥을 만드실 때면 항상 고향역을 부르셨는데 그때마다 부엌은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 노래가 역전에서 도시락을 파시던 어머니를 생각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김밥을 먹을 때면 그때의 할머니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숙제를 하고 있던 저는 할머니가 고향역을 부르시다가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노래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운 내 고향 언제나 그립다라는 가사를 부르실 때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독일인 의사였던 할아버지를 만나 베를린으로 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줄곧 혼자 사시면서 고향을 그리워하셨던 거였습니다. 한국에 계신 손주들 이야기를 하실 때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늘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주말이면 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베를린의 한인 교회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찬송가와 함께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고 그곳의 모든 할머니들이 저를 친손주처럼 예뻐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한국의 전통악기도 보여주셨습니다. 장구도 있었고 작은 소리가 나는 징도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음악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이때의 영향이었을지 모릅니다. 다른 문화의 음악이 이렇게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걸 어린 나이에 경험했으니까요. 제가 10살이 되던 해 할머니는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플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다고 하셨지만 저는 왠지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뵈었던 날은 베를린의 쌀쌀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으로 배웅을 나갔을 때 할머니는 저에게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늘 틀어두시던 그 음악들이 담긴 테이프였습니다. 나중에 크면 꼭 한국에 놀러 오렴이라는 말씀과 함께 저를 꼭 안아주셨는데 그때는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신 후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께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한국에 도착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는 이미 많이 편찮으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으셨던 거였습니다. 그제야 할머니가 왜 그토록 고향역을 부르시며 우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할머니가 주신 그 카세트 테이프를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슬펐기 때문입니다. 테이프는 제 장난감 상자 깊숙이 넣어두었고 마치 그 시절의 기억도 함께 묻어둔 것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성악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문득 그 테이프가 생각났습니다. 테이프를 찾아 틀어보았을 때 저는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했던 미소, 김밥을 만들며 부르시던 노래,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던 순간들.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트로트의 매력, 그 속에 담긴 깊은 그리움과 정서를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특히 고향역이라는 노래를 통해 할머니의 그 그리움을 저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할머니와의 추억을 가슴에 안고 저는 베를린 음악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제가 오페라 무대에서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저는 모차르트의 마술피리에서 밤의 여왕 아리아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학교의 기대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늘 그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을 하다가 문득 그 테이프를 듣고 싶어졌습니다. 마침 테이프 플레이어도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틀어보았습니다. 나훈아의 고향역이 흘러나오자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써오던 클래식 발성으로는 이 노래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몰래 트로트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나훈아 선생님의 공연 영상을 찾아보며 그분의 창법을 연구했습니다. 클래식과는 전혀 다른 노래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그리운 내 고향이라는 부분에서 나훈아 선생님만의 독특한 창법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성악 기법으로도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연습실에서 트로트를 부르는 걸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왜 그런 촌스러운 음악을 하려고 하냐며 충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트로트가 결코 촌스럽거나 가벼운 음악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그 안에는 한민족의 희로애락이 깊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마치 할머니의 눈물에 담겨 있던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독일어와 전혀 다른 한국어의 억양과 발음을 제대로 구사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그리움이나 고향 같은 감정을 담은 단어들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기초적인 한국어만으로는 부족했기에 한국어 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선생님께 제가 트로트를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수업 후에 따로 시간을 내어 가사의 의미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향역의 가사를 배울 때는 할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고향 이야기가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클래식 발성을 하다 트로트 창법으로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목이 아프기도 했고 원하는 소리가 나지 않아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성대를 조이고 비음을 섞어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께서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그 감정을 제가 노래로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은 베를린 한인문화원에서 한국 음악을 전공하는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분께 제 트로트를 들려드렸더니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독특하네요.
클래식의 섬세함과 트로트의 한이 잘 어우러져요. 처음으로 제가 가야 할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트로트를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클래식을 통해 배운 호흡과 발성은 그대로 살리되 트로트 특유의 감정과 창법을 접목시키는 것이었죠. 특히 고향역의 후반부 꼬메라도, 가고파 부분에서는 오페라의 아리아처럼 감정을 극대화시켜 표현해보기로 했습니다. 공연이 없는 날이면 작은 녹음실을 빌려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제 색깔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향역은 제가 가장 자신있게 부를 수 있는 곡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그리움이 담긴 이 노래를 제가 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성악과 교수님께 용기를 내어 제 도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시는 눈치셨지만 제가 부르는 고향역을 들으시고는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았습니다. 한나, 내가 찾은 이 새로운 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내 진심이 전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고향, 한국으로 가기로 한 것이었죠. 그곳에서 제가 그동안 준비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그 기차역을 찾아가 제 나름의 방식으로 이 노래를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할머니가 주신 그 카세트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더 이상 장난감 상자 속에 숨겨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테이프 속의 노래들처럼 저도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는 가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비록 클래식 성악가로 시작한 제가 트로트를 부른다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때의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할머니의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죠. 제가 새롭게 태어난 고향역을 그곳에서 불러보고 싶었고 할머니께서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그곳에서 저도 할머니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의 동료들은 제가 휴가를 내자 의아해했었죠. 성악가에게 휴식은 목소리 관리를 위해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꼭 이곳에 와야만 했습니다. 공항에서 기차를 타고 한국의 도시들을 지나가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들이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속 그 나라를 이제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기차역을 보고 싶어 서둘러 짐을 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에 절로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 기차역은 할머니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열차 안내 방송, 그리고 플랫폼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문득 제가 들고 온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고향역을 틀어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곳에서 들으니 노래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목소리로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그토록 연습했던 창법이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혹시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까 했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오히려 한 할아버지께서 다가오셔서는 제 노래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아직 일상회화가 서툴러서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천천히 영어로 I'm from 점원이라고 말씀드리자 할아버지께서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젊은 분이 영어로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할아버지께서는 이 기차역 근처에서 40년 넘게 식당을 하셨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노래가 역 근처에서 하루 종일 울려 퍼졌었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통역해 들으니 다음 날 저는 할머니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 골목골목을 걸으며 할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어디선가 트로트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따라가 보니 작은 라디오 가게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와는 서투른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신 아주머니는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저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식당에서 최선을 다해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베를린 이라는 단어를 겨우 전하자 아주머니는 제 서툰 한국어에 더욱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다행히 옆 테이블에 계시던 대학생이 영어로 도와주셔서 할머니와의 추억과 제가 트로트를 부르게 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잠시 자리를 비우셨다가 돌아오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LP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학생의 통역으로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아주머니의 어머님이 평생 모으신 나훈아 선생님의 음반이었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아주머니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코인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긴장됐지만 고향역을 부르기 시작하자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제 노래가 끝나자 노래방에 있던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포옹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낮에는 할머니의 흔적을 찾아 도시를 돌아다녔고 밤에는 작은 노래방에서 트로트를 불렀습니다. 때로는 기차역 앞에서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비록 사람들과 대화는 어려웠지만 음악은 마법처럼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다시 그 기차역을 찾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젊은 시절 매일 이 역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고 하셨던 그 역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역사 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문득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니도 이 노래를 듣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은 끝이 났고 저는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느낀 감동과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제 나름의 방식으로 트로트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베를린 한인문화원이 될 것이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그곳에서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특히 그 기차역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음악에 더 깊은 감정을 더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나훈아 선생님의 LP들을 들으며 저는 조금씩 제 버전의 고향역을 다듬어갔습니다. 클래식 성악의 테크닉은 그대로 살리되 트로트만의 독특한 창법과 감성을 접목시켰습니다. 한국의 기차역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베를린 한인문화원에서 한국 문화의 날 행사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행사 담당자분이 우연히 제 연습 영상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한국 가요를 부르는 독일인 성악가라니 무척 흥미로워하셨더군요. 문화원 측에서 이번 행사에서 공연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한국어 발음도 서툴고 트로트도 완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문득 한국의 기차역에서 노래를 부를 때 느꼈던 그 자신감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작은 무대였지만 제가 느낀 트로트의 매력과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연 준비는 생각보다 더 큰 도전이었습니다. 음대 시절 친하게 지내던 작곡과 친구의 도움을 받아 피아노 반주를 새롭게 편곡했습니다. 클래식의 섬세함과 트로트의 감성을 모두 담아내려 노력했죠. 밤낮으로 연습했지만 늘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 발음도 더욱 정확하게 다듬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대학생과 꾸준히 화상통화를 하며 발음 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리움이라는 단어 하나를 제대로 발음하는 데에만 며칠을 쏟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한 단어 한 단어를 정성껏 연습했습니다. 공연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이 되었습니다. 관객의 대부분이 한국 분들일 텐데 과연 제 노래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한국의 정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발음이 이상하다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문화원 공연 당일, 저는 특별한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 의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라디오 가게 아주머니께서 주신 나훈아 선생님의 LP 재킷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었죠.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객석은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교민분들이셨고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독일 분들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에 고향역 마이너스 나우나 작곡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시고는 다들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자 저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속에 있는 그리움과 사랑을 온전히 음악에 담아내는데 집중했습니다. 클래식의 우아함과 트로트의 처절한 감성이 하나가 되어 작은 공연장을 채워나갔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와 함께 감동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앞줄에 계시던 할머님들께서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김순자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서투른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음악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할머님께서는 우리 노래를 이렇게 예쁘게 불러줘서 고맙다고 하시며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날의 작은 성공은 저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트로트가 세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또 다른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바로 베를린의 노인복지시설들을 찾아다니며 공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악으로 더 많은 이들과 교감하고 싶었습니다. 한인문화원에서의 공연 이후 제 삶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공연을 보신 분들의 입소문을 통해 베를린의 다른 한인회에서도 연락이 왔고 독일 노인복지시설에서도 문화교류 공연을 제안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아직 부족한 실력으로 더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도 될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한인문화원에서 만난 할머님들의 따뜻했던 반응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음악은 완벽한 기술이 아닌 진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베를린의 작은 한인회관에서 첫 초청 공연을 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했지만 관객들은 제 서툰 한국어와 부족한 창법도 따뜻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오히려 공연이 끝난 후에는 김치와 떡을 손수 싸주시며 다음에 또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베를린시 노인복지과에서 진행하는 문화나눔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 요양원을 돌며 공연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독일인이 부르는 한국 노래라는 특별한 구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첫 요양원 공연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클래식 곡들을 부른 후 마지막으로 고향역을 불렀는데 처음 듣는 노래였을 텐데도 어르신들이 박자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 할머님은 노래가 끝나고 제게 다가오셔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주 한 곳씩 요양원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어르신들의 미소를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항상 자리에 남아 이야기를 나눴고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독일 할아버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선원이셨는데 우연히 한국의 항구에 들렀던 추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 노래를 들으시고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며 한국의 따뜻했던 사람들과 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문화교류 활동은 조금씩 더 넓어졌습니다. 틈틈이 작은 모임도 만들었는데 한국 노래에 관심 있는 독일인들과 독일 노래를 배우고 싶은 한국인들이 모여 서로의 음악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모임에서는 고향역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고 독일 민요를 한국어로 개사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베를린 한인문화원에서도 작은 공연을 열었습니다. 회가 거듭될수록 한국인뿐만 아니라 독일인 관객도 늘어났고 특히 기뻤던 것은 양국의 어르신들이 함께 자리해 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가끔은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서툰 발음으로 따라 부를 때마다 기뻐하시던 그 미소가 생각났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께서 그토록 기뻐하신 이유를.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음악이란 완벽한 기교나 발음이 아닌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걸요. 시간이 흘러 이제는 제법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트로트를 부르는 독일 성악가라는 수식어도 더 이상 낯설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거창한 성공이나 유명세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처럼 음악으로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할머니가 주신 그 카세트 테이프를 듣습니다. 테이프 속 노래들은 이제 많이 낡았지만 그 속에 담긴 그리움과 사랑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이어받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공연장에서 혹은 조용한 요양원에서였지만 음악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트로트라는 음악을 통해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노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움과 희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더 이상 단순한 외국이 아닙니다. 제 피는 독일인이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어느새 한국인의 감성이 자리 잡았나 봅니다. 그들의 한과 정, 서로를 보듬어주는 따뜻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특별한 재능까지. 독일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이 독특한 문화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노래들을 부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음악으로 전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느낀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트로트라는 음악에 보답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류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폭발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런던에서 열린 세계 관광 박람회에서 한국이 만든 충격적인 기록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180개국이 참가한 이 박람회에서 한국과는 단 3일 만에 4,100명의 방문객과 751건의 상담 기록을 세웠고 유럽의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25%나 증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변화입니다. 과거 노년층 중심이었던 관광객들이 이제는 젊은 세대, 가족 단위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를 넘어 이제는 한국의 모든 것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전통놀이부터 한글 캘리그라피까지 한국 문화의 모든 것이 세계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한국에서 공부하고 살아보고 싶다는 열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40년 경력의 여행업계 전문가도 이런 현상은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세계는 지금 K 열풍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서 미국 대학생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BTS의 한 뮤직비디오 댓글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어떻게 하버드 대학생의 꿈과 미래를 바꾸어 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메디슨 테일러예요. 친구들은 저를 메디라고 부르죠. 제가 이렇게 용기 내서 제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싶어서예요. 3년 전 보스턴 교외의 평범한 고등학교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의 저는 글쎄요, 문제아라는 말이 더 어울렸을 것 같네요. F로 가득한 성적표, 무단 결석, 선생님들과의 끊임없는 다툼 등 선생님들은 저를 재능은 있지만 방황하는 학생이라고 했어요. 사실 전 그냥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몰랐어요. 특히 아빠와의 관계는 최악이었어요. 하버드를 졸업하시고 보스턴의 큰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시는 아빠는 늘 제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메디, 넌 할 수 있어. 네 안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난 알아. 그땐 그 말이 가장 큰 압박으로 다가왔어요. 매일 밤 아빠와 싸웠고 결국엔 대화마저 단절됐죠. 매일 학교가 끝나면 곧장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헤드폰을 끼고 음악 볼륨을 최대로 높여서 세상과 단절된 채로 지냈죠. 엄마는 매일 밤 제 방 문을 두드리셨어요.
메디, 저녁 먹자 하지만 전 그저 배고프지 않아요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한 일이에요. 변화는 정말 우연히 찾아왔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넷플릭스를 뒤적이다가 한국 드라마를 발견했어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였는데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틀었던 거였어요. 영어 자막이 있어서 가볍게 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드라마 속 학생들은 저와 비슷한 또래였는데 압박감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리얼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꿈을 찾아가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특히 주인공의 방벽에 붙어 있던 시간표가 눈에 띄었어요. 그날 밤 저도 처음으로 제 방벽에 시간표를 붙여봤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었어요. 저와 같은 나이인데 너무나도 진지하게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사실 전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제 꿈이 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매일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러워서 도망치기만 했죠. 드라마를 다 본 후에는 자연스럽게 K-팝도 알게 됐어요. BTS의 Dream이라는 노래가 특히 저를 많이 위로해줬어요. 넌 누군가의 꿈이야 라는 가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동안 부모님의 큰 기대가 부담스러워서 도망치기만 했는데 어쩌면 그건 제가 가진 특별한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새벽 3시까지 한국 대학생들의 브이로그를 봤어요. 서울대, 연세대 학생들의 하루 일과 공부하는 모습,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모든 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일기를 썼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처럼 5식 이상에 도전했고 도서관도 가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공부 인증샷도 찍어보고 시간 관리 어플도 깔아봤죠. 브이로그에서 본 것처럼 스터디 플래너도 써보고 주말엔 카페에서 공부도 해봤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하루하루 작은 성취감이 쌓여갔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처음으로 수학 시험에서 A를 받았어요. 선생님도 놀라셨지만 저보다 더 놀란 건 제 자신이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날 처음으로 아빠 서재를 노크했어요. 아빠, 내 시험지 좀 볼래요? 아빠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공부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는 제 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K-팝으로 바뀐 걸 가장 먼저 눈치채셨대요. 그리고 주말마다 도서관에 가겠다고 하는 절 보며 처음엔 의아해하셨죠.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아셨을 때 조용히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절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한 편의 드라마가, 한 곡의 노래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어쩌면 그건 운명 같은 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제 생일 선물이었어요. 성적이 올랐다며 부모님이 선물해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는데 사실 제가 한국 여행을 가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슬이를 만나고 싶어서였어요. 6개월 전 BTS Yet to Come 뮤직비디오 댓글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매일 밤의 채팅으로 이어졌고 어느새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슬이와 이슬이 어머님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6개월 동안 화상으로만 보던 친구를 실제로 만나니 둘 다 눈물이 났어요. 이슬이 어머님은 제가 좋아하는 바닐라 라떼까지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SNS로만 보던 친구를 직접 만나는 게 어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슬이와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첫날은 이슬이가 특별히 준비한 한국 전통데이였어요. 삼청동의 한복 가게에서 연보라색 저고리와 하늘색 치마를 입고 경복궁으로 향했는데 발걸음을 뗄 때마다 치마가 우아하게 흩날렸어요. 이슬이는 저를 위해 궁궐의 구석구석을 설명해 주었고 수문장 교대식도 가장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게 해줬어요. 향원정에서는 미리 준비해온 전통차를 마시며 조선시대 궁녀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 저녁 이슬이네 집에서의 식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식사 경험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달한 단장 향과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이슬이 어머님은 아침부터 저희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거실에 마련된 큰 식탁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밥과 국을 중심으로 12가지의 반찬이 놓여 있었는데 이게 한국의 기본 상차림이라고 해요. 빨강, 초록, 갈색, 하얀색 등 색색의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이슬이는 이런 식탁을 한상차림이라고 설명해줬어요. 첫 번째로 도전한 음식은 불고기였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고기는 미국에서 먹던 스테이크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어요. 이슬이 어머님이 간장, 배, 마늘로 하루 동안 재워두셨다고 하는데 입에 넣자마자 살살 녹았어요. 특히 버섯과 함께 볶아내 감칠맛이 더해진 게 인상적이었어요. 잡채도 정말 맛있었어요. 당면이라는 투명한 면을 각종 채소와 함께 볶은 음식인데 참기름 향이 너무 좋았어요. 이슬이는 잡채가 한국의 파티 음식이라고 했는데 왜 특별한 날에 먹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달달하고 고소한 맛이 자꾸만 젓가락이 가게 만들었거든요. 반찬들도 하나하나가 새로웠어요. 시금치나물은 단순해 보였지만 깔끔하고 건강한 맛이었고 콩나물 무침은 아삭한 식감이 특히 좋았어요. 감자조림은 달달하면서도 짭짤해서 밥이랑 먹기 딱 좋았죠. 건강에 좋다는 고사리 나물도 처음 먹어봤는데 특유의 식감이 신기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김치였어요. 이슬이네는 3대째 내려오는 비법으로 김치를 담그신다고 해요. 배추김치는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었고 깍두기는 아삭하고 매콤했어요. 특히 새콤달콤한 열무김치는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서 결국 레시피를 배우기로 하셨답니다. 갈비찜도 특별했어요. 부드러운 갈비에 달콤한 양념이 배어 있어서 뼈를 붙잡고 먹어야 했지만 그만큼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당근과 감자가 같이 졸여져서 든든한 메인 요리였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 많은 반찬들을 무제한으로 리필해 두신다는 거예요. 시금치나물을 맛있게 먹었더니 더 담아주시고 불고기가 떨어질 것 같으면 새로 구워주시고 한국의 식사에는 이런 푸근한 정이 있다는 게 참 감동적이었어요. 식사 내내 이슬이 어머님은 메이디야,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한번 맛봐 하시면서 정성껏 음식을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엔 젓가락질이 서툴러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이슬이가 포크를 준비해뒀다며 슬쩍 건네줬죠. 우리 가족을 위한 작은 배려에서도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후식으로 수정과라는 전통 음료도 마셔봤는데 계피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 특별했어요. 이슬이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하는데 달달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기억에 남아요. 이튿날부터는 서울 곳곳을 탐험했어요. 남산타워에서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서울의 전경을 구경했고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는 118층 전망대의 아찔한 유리바닥에도 도전했어요. 해질 무렵 한강공원에서는 처음으로 치맥을 경험했는데 한강변에 앉아서 먹는 치킨은 그 어떤 미슐랭 레스토랑의 음식보다 맛있었어요. 주말에는 이슬이가 특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요. BTS의 새 앨범 발매 기념 팬미팅이 있다는 거였어요. 전 세계에서 온 아미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걸 느꼈어요. 밤에는 DDP에서 열린 K-pop 버스킹을 보며 다른 팬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했죠. 한국에서의 2주는 꿈처럼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 우리 가족과 이슬이네 가족은 북촌 한옥마을의 전통 찻집에서 만났어요. 이슬이 어머님이 손수 준비해 주신 도시락을 먹으면서 우리는 다음 만남을 약속했어요. 내년에 이슬이가 보스턴으로 오면 이번엔 제가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기로 했거든요. 지금도 매일 밤 이슬이와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하루를 공유해요. 한국에서 맛보았던 음식이 그리울 때면 한인마트에서 라면과 김치를 사와서 이슬이와 통화하며 먹곤 해요. 가끔은 이슬이가 보내준 레시피대로 김밥을 만들어 가족들과 함께 먹는데 그럴 때마다 한국에서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알람이 울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슬이가 알려준 대로 그날의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한국에서 본 스터디 플래너를 따라 만든 제 플래너에는 시간대별 계획과 체크리스트가 빼곡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낯설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아침 공부는 한국의 새벽 공부 문화에서 배운 거예요. 이슬이가 알려준 대로 아침에는 가장 어려운 과목인 수학을 공부했어요. 고요한 새벽에 집중해서 공부하니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죠. 특히 한국에서 사원 타이머를 25분 단위로 맞추고 하는 뽀모도로 공부법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한국의 스터디 카페처럼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창가 자리를 잡고 이어폰으로 스터디 윗미 영상을 틀어놓고 공부했죠. 점심시간에는 이슬이네 어머님이 담아주신 김치로 만든 김치볶음밥을 도시락으로 가져갔어요. 한국 음식을 먹으면 공부할 힘이 나는 것 같았거든요. SAT 공부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이슬이와의 화상통화가 큰 힘이 되었죠. 이슬이도 수능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의 공부 진도를 체크해주고 응원해줬어요. 가끔은 서로 잠들 때까지 화상 채팅을 켜놓고 공부하기도 했는데 마치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 같아 심적으로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어려운 문제를 풀 때면 한국에서 본 학생들의 열정을 떠올렸어요. 롯데타워 카페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학생들, 지하철에서도 문제집을 펴던 학생들, 그 모습을 떠올리면 저도 모르게 다시 힘이 났어요. 특히 이슬이가 알려준 오답노트 작성법은 제 성적 향상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어요. 지원서를 쓸 때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되었고요. 다른 문화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한 이야기, BTS를 통해 만난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제 삶의 목표까지 에세이를 쓰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깨달았어요. 합격 통지를 받던 날 가장 먼저 연락한 건 이슬이였어요. 밤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이슬이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울면서 축하해줬어요. 다음 날 아침 이슬이네 가족과 우리 가족이 함께 화상통화를 했는데 이슬이 어머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경복궁에서 찍은 우리 사진들로 만드신 영상을 보면서 또 한 번 눈물이 났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책상에 앉으면 한국에서 가져온 You can do it 스티커가 붙은 플래너가 저를 반겨요. 주말에는 한인마트에서 산 김치와 라면으로 이슬이와 같이 브런치를 먹으며 공부해요. 시험 기간이면 이슬이가 보내준 BTS 공부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며 밤을 새우곤 해요. 하버드에 합격하고 나서 많은 친구들이 비결을 물어봤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배운 열정과 끈기, 그리고 소중한 친구 덕분이야. 정말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우연히 시작된 K-pop 사랑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버드 첫 학기 때가 가장 설렘 가득했던 것 같아요. 오리엔테이션에서 한국 유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 서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다들 제 한국어 발음에 놀라워하면서도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었죠. 이슬이 덕분에 배운 한국어가 이렇게 빛을 발할 줄은 몰랐어요. 그때는 서울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밤늦게까지 앉아서 수강 계획을 세우던 기억이 나요. 국제대학원의 한미관계의 이해,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산업론, 한국 현대문화와 사회 등의 과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제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죠. 특히 문화 콘텐츠 산업론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을 때의 떨리는 마음은 잊을 수 없어요. 교수님께서 흔쾌히 멘토링을 해주시겠다고 답장을 주셨을 때의 그 기쁨이란. 방학 때는 서울의 작은 문화예술 스타트업에서 인턴십을 하기로 했어요. 하버드 경력개발센터의 도움으로 청년 문화기획자들이 운영하는 곳을 찾았죠. 그곳에서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K-pop 팬으로서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하버드 서울대 문화교류센터 계획을 처음 구상하던 때도 잊을 수 없어요. 밤새워 기획안을 쓰면서 양국의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갈 한미 청년 문화 포럼을 꿈꿨죠. 하버드 동아시아학과에 첫 기획안을 제출했을 때 교수님들의 반응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온라인 플랫폼
브리지 컬처도 그때 처음 구상했어요. 컴퓨터공학과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아이디어 회의를 하던 게 기억나요. 화상 수업, 언어 교환, 문화 프로젝트 협업이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서울대에서도 이슬이가 열심히 개발 동아리 친구들을 모아주고 있었죠. 학술 교류 계획도 야심찼어요. 한류와 미국 문화의 융합, 디지털 시대의 문화 교류 같은 주제로 학술 대회를 열고 싶었거든요. 특히 학부생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문화 교류 연구가 부족하다는 걸 발견하고 이를 채우고 싶었어요.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이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지역 예술가들과의 협업도 계획했어요. 보스턴의 젊은 아티스트들과 서울의 예술가들이 함께 작품을 만들고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프로젝트였죠. 양국의 예술대학 학생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전시회도 구상했답니다. 개인적으로는 12월에 있을 한국어능력시험을 목표로 매일 새벽 이슬이와 스터디를 했어요. 특히 문화, 예술 관련 전문 용어를 익히는 데 중점을 뒀죠. 이슬이는 제 한국어 실력이 늘 때마다 자기가 더 뿌듯하다고 했어요. 장기적으로는 국제문화교류 전문가가 되고 싶었어요. 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슬이와 저는 자주 우리가 바로 문화교류에 살아있는 증거잖아 라며 웃곤 했어요. 매주 일요일 저녁 이슬이와의 영상통화는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시작은 단순한 근황 토크였지만 어느새 구체적인 프로젝트 회의로 발전했죠. 서울대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문화교류 센터에 대한 계획을 함께 다듬으면서 우리의 꿈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설렘바득했던 준비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가고 있네요. 돌이켜보면 그때의 열정과 설렘이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하버드에서의 첫 시작이 있었기에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답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온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가요. 지금도 책상에 앉아 그때의 일기장을 펼쳐보면 첫날의 설렘이 고스란히 전해져 와요. 처음 캠퍼스에 발을 딛던 순간 2년 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그곳을 직접 걷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었죠. 첫 수업이었던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산업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김 교수님께서는 제가 사전에 보낸 이메일을 기억하고 계셨고 수업 첫날 제게 문화교류 센터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주셨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어 발표를 시작했던 그날 교수님과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이 아직도 생생해요. 가장 큰 성과는 하버드 서울대 문화교류 센터 프로젝트였어요. 서울대 국제협력본부의 공식 승인을 받았고 하버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죠. 특히 양교의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 저희 프로젝트를 정식 학술 연구 과제로 채택해 주셨던 날의 기쁨은 잊을 수 없어요. 지금도 매주 화상으로 양교 연구진들과 회의를 하고 있답니다. 브리지 컬처 온라인 플랫폼은 제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프로젝트예요. 서울대에서의 마지막 날 플랫폼 가입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들었죠. 지금은 양교 방송국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캠퍼스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정기 콘텐츠로 자리 잡았어요.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 동안 종로문화원, 성북문화원과 함께했던 청년 문화 기록 프로젝트도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서울의 문화유산과 현대 청년 문화가 공존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이었는데 지금은 하버드 학생들이 보스턴의 이야기로 화답하며 그 기록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양국 청년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작품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의 독립영화 감독, 웹툰 작가, 음악가들과 미국의 젊은 아티스트들의 협업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답니다. 서울대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 진행했던 디지털 시대의 문화교류 연구는 곧 학술 논문집으로 출간될 예정이에요. 매주 금요일마다 했던 연구진들과의 미팅이 그립네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때의 열정적인 토론 분위기가 특별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 문화정책 석사과정과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이중학위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죠. 양국의 최고 교육기관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껴져요.
다음 달에는 제가 기획했던 아시아 태평양 청년 문화 포럼이 열려요. 한국에서 준비하던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벌써 10개국의 대학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왔고, 서울대와 하버드를 시작으로 아시아 태평양 전역으로 이 움직임이 퍼져나갈 거예요. 지금 제 책상 위에는 서울대에서의 마지막 날 찍은 사진이 놓여 있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꿈을 확인하게 돼요. 2년 전 BTS 뮤직비디오 댓글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꿈이 되어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단순한 교환학생 경험 이상의 것을 주었어요. 꿈의 방향을,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갈 용기를 주었죠. 이제는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 서울과 보스턴을 잇는 문화의 다리를 놓는 그날까지 한국에서 배운 열정과 끈기로 한 걸음 나아갈 거예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